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 이제 꽃 소식이 들려오겠지요. 그런데요, 시인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꽃은 전부 다 흔들리면서 핀다고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네 인생도 뭔가를 피우기 위해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비바람에 젖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인생이고 그런 게 삶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이 흔들림 멈추면 머지않아 꽃이 피겠죠?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변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부터는 이상문학상 수상작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윤희영 작가의 쿤의 여행을 만나볼 텐데요. 윤희영 작가는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5년에 중앙신인문학상에 검은 불가사리가 당선돼서 문단에 나왔고요. 현재까지 단편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 또 큰 늑대 파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작품 소개한 후에 윤희영 작가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그럼 윤희영 작가의 쿤의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쿤의 여행, 윤이형. 쿤을 뜯어냈다. 말 그대로 뜯어냈다. 길고 힘든 수술이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내게 붙은 쿤은 내가 자랄 모습으로 자라났다. 처음에는 우무나 곤약과 비슷하게 물컹거리는 회백색 덩어리였던 그것은 다 자라자 무표정한 40살 여자의 모습으로 굳었다. 윤기 없는 머리카락에 작은 눈, 넓은 어깨와 전체적으로 약간 살집이 붙은 몸을 지닌 여자였다. 예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말이 없어서인지 다소 답답해 보였다. 병원으로 오기 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쿤은 거세게 저항했다. 안 가! 난 안 가! 못 가! 싫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제발. 왜 이래? 여보. 왜 우리를 묶는 거야? 묶지 마! 보다 못한 남편이 노끈을 가져와 우리를 꽁꽁 묶었다. 남편의 티셔츠가 땀으로 푹 젖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몸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쿤이었고
나는 쿤의 등에 달라붙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 가슴과 배는 쿤의 널찍한 등에 단단히 엉겨붙어 있었다. 쿤은 나를 충분히 지탱할 만한 몸집이었으므로 뜯겨나온 건 쿤이 아니라 실은 나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다. 수술 전날까지 남편은 나를 설득했다. 꼭 해야겠어? 여보, 한 번만 달리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야? 마지막 설득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내 손이 아닌 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게 나인 것처럼 놓지 않고 꼭 부여잡고 있었다. 언제나 허전했을 그의 손을 먼저 잡아준 적이 내겐 없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쿤의 목에 매달리느라 내 손은 그에게 닿아본 적이 없었다. 이런 현상을 하고 남은 삶을 끝낼 수는 없다는 마음이 솟구쳤다. 나는 쿤을 보내야 했다. 안 돼. 난 수술하기 싫어. 환자분, 마취제 주사했습니다. 자, 1부터 숫자를 세워보세요. 2, 3, 4, 5, 6, 7. 없어. 아무것도 없어. 쿤이 없어졌어. 달라진 감각이 가슴과 배를 저릿하게 감싸고 머리로 올라왔다. 회복실에서 사흘을 보냈다. 자, 여보, 한 숟갈만 더 먹자. 여보, 나 화장실. 알았어. 잠깐만. 내가 빨리 걸어야 당신이 덜 힘이 들 텐데. 근데 이상해.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붕대 위에 복대를 겹쳐 감고 조이자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었다. 허벅지와 팔 안쪽에 남은 거무죽죽한 욕창의 흔적을 나는 낯설게 바라보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눈물을 닦으며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 한쪽에 서 있는 남편과 딸이 보였다. 여보, 우리 왔어. 물리치료 받았구나. 힘들지? 좀 힘드네. 우리 딸 왔구나.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입을 한 일자로 다물고 차렷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뛰어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안녕, 딸. 엄마야. 손 좀 잡아보자, 어? 네. 아빠, 이게 우리 엄마야? 엄마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울지도 말고. 아빠. 딸, 미안해. 엄마가 잘할게. 얼른 잘할게. 왜 이렇게 달걀이 안 뒤집어지지? 주방 가구들이 온몸으로 나를 거부하는 듯했다. 회복이 덜 되기도 했지만 중학생의 몸으로 집안일을 예전처럼 하긴 무리였다. 자, 오늘 준비물은 다 챙겼다. 고마워, 언니.
엄마, 서먹한 얼굴로 돌아보며 집을 나서는 아이를 웃으며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학부모 모임도 공동수업 참여도 당분간 포기해야 했다. 중학생 언니의 얼굴을 하고 엄마들 사이에 앉을 수는 없었다. 쿤을 떼어내지 말 걸 그랬나.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러나 오래전 쿤에게 내 발로 걸어가 엎인 것처럼 그 등에서 내려오기로 한 것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선택이었다. 아이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달라져야 했다. 나는 홀가분해졌고 빨라졌고 가벼워졌다. 그러나 쿤 없이 지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선 그나마 괜찮았지만 집에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내 손과 발이, 팔과 허벅지가 늘 거기 있던 쿤의 등을 찾아 헤맸다. 언니? 아니, 엄마. 내 인형 끌어안고 지금 뭐 하세요? 그러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여보, 뭔가 끌어안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엎여. 자, 엎여. 그런 그가 고맙고 미안해서 나는 그의 등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를 내 두 번째 쿤 따위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내가 자랄 때까지 나를 안을 수 없는데도 그는 화내지도 채근하지도 않았다. 의사가 말했었다. 오래 붙어 있었던 것만큼 성장에 더딜 수 있어요. 세계를 보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마음 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자고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나는 컵 가득 생수를 따라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패스트푸드점과 동물병원과 안경점을 차례로 찾아가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왔다고 말을 꺼냈다. 네? 알바요? 네, 알바하러 왔는데요. 저 여기 신분증하고 이력서. 우리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공지를 내건 건 맞지만 이렇게 어린 학생은 저 어리지 않아요. 최근에 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저 사실은 40살이에요. 아니, 무슨 사정이 있건 건강이 안 좋았건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냥 거울을 한번 봐봐요. 미성년자잖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는 게 나을 거예요. 저 여기 동물병원 자주 왔었어요. 단골인데. 미성년자한테 일 시켰다가 우리 동물병원 이미지만 나빠져요. 그만 가주세요. 쿤에서 내린 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밤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 아이를 재우고 마음이 답답해 나온 길이었는데 왼쪽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말이야 제대로 다녀야지. 왼쪽으로 두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왼쪽 할머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파트 단지 쪽으로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왼쪽 할머니는 남편과 내가 붙인 별명이었다. 낮에 사람들을 보면 그 할머니는 타이르고 가르치고 화를 냈다. 그 아저씨! 그 애기 엄마! 길을 다닐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왼쪽으로 다녀야지!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삼거리에 나와 좌측 통행을 권했다. 밤에 혼잣말을 하며 종이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가 낮의 할머니와 동일인이라는 건 얼마 전에 알았다. 오른쪽. 오른쪽. 이봐.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제대로 다녀야지. 참. 오른쪽으로 딱 붙어. 밤의 대사는 그랬다. 나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웅얼거리기를 뚝 멈추고 말했다. 아이고, 떨어졌네. 아기가 돼버렸어. 아니, 어느 쪽으로 다녔는데 떨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니에요. 고생은 하지 마. 고생하는 거랑 크는 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세계를 보면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세계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내가 가진 세계를 추슬러 보기로 했다. 추슬러 놓고 보니 그것은 아주 작았고 아주 엉망이었다. 나는 그걸 가다듬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S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썼다. 10년 전 그곳 한인촌을 취재하러 갔을 때 그녀는 쿤과 나를 집으로 초대해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쿤이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이랑 다른 몸을 한 사람들은 2배로 조심해야 돼요. 아주머니, 쿤과 제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아주머니가 조그만 옷가게에서 제일 큰 티셔츠 선물하셨죠.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꼭 기사에 써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저는 그 기사를 쓰지 못했어요. 왜 쓰지 못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죠. 그게 사실은 데스크에서 잘린 게 아니라 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제겐 조금 더 화려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했는데 아주머니의 얘기는 너무 소박했거든요.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나는 부지런히 메일을 썼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 편지를 다 썼을 때는 밤이 돼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답장은 어디서도 오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기다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도 같았다. 아줌마, 떡볶이 1분만 주세요. 예. 자, 떡볶이하고 만두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와 라면을 시켜 먹고 나갔다.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언덕을 올라 학교로 도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중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이라니. 나는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저녁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는 아이들 사이에 섞여 유령처럼 걷다가 교문 앞에서 멈췄다. 검푸른 밤 한가운데 희끄무레하게 떠있는 운동장은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처럼 괴괴했다. 저만치 불 켜진 학교 건물을 보고 있으려니 식은땀이 났다. 저 복도를 다시 걸으면, 저 교실에 들어가 앉으면 저 건물에서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것 같아.
그 시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 시작됐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아주 못하지도 않았다. 누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히 잘못된 말을 한 적도 없었다.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처지라 말이란 것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했어도 쿤이 달라붙은 채 괴상한 주머니처럼 생긴 옷을 입고 뒷동거리는 아이를 보통의 중학교 2학년들이 그냥 지나갈 리 없었다. 아이들은 내 머리카락과 사물함과 책상과 미술 숙제에 껌과 죽은 쥐와 새빨간 물감으로 표시를 했다. 넌 달라. 넌 같을 수 없다니까? 그런 표지를 받는 날이면 쿤의 몸은 공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쿤은 날마다 비대해져 갔고 그럴수록 더한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끝까지 견뎠다.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때가 생각나자 속이 울렁거렸다.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그 일들을 모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다. 걸음을 돌려 나오다가 나는 결국 운동장 구석에 조금 토했다. 하늘색 티셔츠, 빨간 배낭, 포니테일. 창가 쪽 자리에 있어.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기 혹시 맞아, 나야. 야, 이거 내가 갑자기 삼촌이 된 기분이네. 너도 어색하구나. 나도 어색한데. 그리고 넌 정말 내 삼촌처럼 보여. 일단 주문부터 하자. 뭐 먹을래? 여기요. 파스타와 피자를 시켰다. 요즘은 SNS로 매일 보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씨의 얼굴을 직접 본 건 10년 전이었다. 그는 사진에서보다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대먹지 못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피곤하긴 한데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 다행인가? 다행이지. 어떻게 지내? 기타는 계속 연습 중이고 주말엔 캠핑. 최근에는 캐틀벨이랑 요리도 배운다. 그렇구나. 근데 언제 그렇게 된 거야? 수술은 잘 됐고? 그럼 애는 누가 봐? 씨의 쿤이 자상하게 물었다. 그 쿤은 씨이기도 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쿤에 업혀다니는 처지였던 그의 몸은 몇 해 전 하나로 합쳐졌다. 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작아져 쿤의 등으로 스며든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실소했다. 쿤에게 흡수되다니. 씨는 끝나버린 거야. 종종 배에서 진물이 흐르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의 동정에 찬 시선을 받는 이상한 몸일지언정 우리가 씨보다는 나아. 하지만 쿤을 떼어내고 나니 그리고 그와 마주 앉고 보니 나는 알 수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는 정말 쿤 속으로 흡수된 것일까? 그런 소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왜 그것을 믿은 것인지 궁금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씨였고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그는 가짜처럼 껍질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야. 네가 원해서 한 거라면.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억지로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거든.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너도 사실은 떼어낸 거지? 쿤 말이야. 그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넌 어떻게 한 거야? 글쎄, 내가 뭘 했지? 난 그냥 똑같았던 것 같은데 돈을 벌어야 해서 벌었고 그 외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했어. 뭐 달리 할 일도 없었고 다른 데 시간을 뺏길 이유도 없었거든. 네가 결혼해버린 이후로 누굴 사귀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고. 그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는 24살 때 소개팅을 하고 꼭 2달 사귀었을 뿐이었다.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건 씨였지만 실은 헤어지고 말고 할 만큼의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사귀기로 한 데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체코 작가의 똑같은 책을 우연하게도 동시에 읽고 있었고 서로의 쿤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그의 쿤은 어딘가 서글퍼 보였고 아마 그때의 그에게 물었다면 내 쿤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쿤 뒤에 탄 소년과 소녀는 서로를 보지 못했을 거라 나는 확신한다. 저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참고로 난 잘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안 했어.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능하면 어른이 되지 않고 남고 싶었다고. 어른이 되지 않고 남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떨어져 나갔어. 저절로 말이야. 연결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너덜너덜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백가죽 전체에 막 당기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는 거야. 심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 감쪽같이. 아니 뭐가 이런가 싶었어. 아니 뭐가 이래?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어른이 돼야 하는 거야? 어? 근데 그 뒤로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몸이 쑥쑥 커지기 시작했어. 난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언니, 아니 엄마, 왜 그래? 어? 기분이 안 좋아? 엄마가? 아니야. 아, 우리 딸 핫케이크 만들어줄까?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응,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고마워. 저기, 엄마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우리 딸은 옛날 엄마가 좋아, 지금 엄마가 좋아? 옛날 엄마는 나이가 많고 지금 엄마는 안 많아. 그래. 근데 누가 더 좋아? 그건 잘 모르겠어. 옛날 엄마는 키가 커서 좋았고 지금 엄마는 언니 같아서 좋아. 친구 같고 나랑 말도 더 잘 통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전에 모르던 노래도 많이 알고 그래서 좋아. 정말? 응. 근데 좀 다이어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다이어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 응.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계속 웃고 또 몸을 움직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그런 말을 끝도 없이 하는 그 언니들 같아.
그래서 싫어? 싫진 않지만 안타까워. 언니, 아니, 엄마. 엄마는 키가 안 커져서 힘든가 봐. 엄마가 안 크면 나랑 계속 언니 동생처럼 놀 수 있을 텐데. 그치만 난 네 엄마야. 앞으로 6년 뒤에도 엄마가 이대로 있으면 넌 엄마보다 점점 커질 거야. 그럼 엄마는 너보다 점점 작아질 거고. 너한테 엄마가 필요할 때 도움이 돼주지 못할 거야. 그래도 좋아? 아니, 그런 건 완전 싫어. 난 말이야,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했어. 씨는 그렇게 말했다. 의사도 말했다. 마음 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머, 오븐이 여기 있었네. 여보, 당신 뭐예요? 마음 가는 일이야. 사놓고 먼지만 쌓아둔 오븐을 꺼내 베이킹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날마다 줄넘기를 했고 에드워드 호퍼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다. 그래도 내 몸은 조금도 커지지 않았다. 여름과 가을이 더디게 지나갔다. 겨울은 더 길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찾아왔다. 벤치에 앉아 20년 전 내가 다닌 학교의 학생들을 구경했다. 아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어리고 촌스럽게 발랄했다. 도서관 앞을 지나 학생회관으로 걸어갔다. 동아리방이 있는 3층, 복도 맨 마지막 방을 향해 걸었다. 둥근 달 모양의 도화지와 그 속에 씌어진 글자들이 보였다. 문과대 학생극회, 낫달. 언론고시를 준비하며 매일 6개의 신문 주요 기사를 스크랩해 읽던 3학년 2학기의 오후였다. 뭐에 홀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낫달 동아리방의 문 앞이었다. 쿤의 손이 손잡이에 얹혀 있었다. 이 문을 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그때 나는 1학년도 아니고 무려 3학년 2학기씩이나 되는 처지였다. 남은 한 해를 바짝 취업 준비에 써도 부족했다.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우리는 그냥 돌아섰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조그만 나 자신의 손이었다. 뭘 할 수 있을까? 이 문 손잡이를 돌려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문이 열렸다. 뭐지? 저 극회일을 배우고 싶어요. 네가? 아니, 어째서 네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사정이 있어요. 전 중학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안 갈 거고요. 그냥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방해가 되진 않을게요. 와도 된다고 해주세요. 그럼 뭐 경찰이 우릴 찾아오거나 TV에 나오거나 뭐 그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좀 싫은데.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들이거든. 극회 회장이라는 이 청년, 말도 연기처럼 하네. 야! 얘 집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너 집에 부모님 계시니?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스태프가 부족하긴 해. 그래. 하지만 뭐 제대로 찾아온 건지도 모르겠다.
우린 가능하면 어른이 안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않나? 그거야 어른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 연극을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것하고 상충하는 일이라고 난 생각 안 해. 어른이란 말이 책임질 줄 알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인간을 뜻한다면. 자, 네? 우선 나가서 이것 좀 붙여줄래? 나는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연 포스터를 붙였다. 학생회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자보를 봤다. 20년 전에 나는 대자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다. 싫었다기보다는 그저 별로였다. 나는 이제 별로인 것들도 예전보다 잘 참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도서관 앞에서 대자보를 읽고 있는데 쿤이 소리 없이 내 뒤로 다가와 등에 올라타는 꿈. 내 팔로 널 껴안고 내 두 다리로 널 감싸서 조일 거야. 쿤은 퉁퉁한 두 팔로 내 목을 껴안고 두 다리로 나를 감싸 조였다. 나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겨우 다리에 힘을 넣어 버티고 일어났다. 쿤, 무거워. 내려와, 제발. 싫어. 쿤, 아무리 외로워도 널 업을 순 없어. 누구 없어요. 살려줘. 살려줘요. 왜? 도서관 앞에도 안에도 밖에도 온통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은 내 딸이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딸에게 쿤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나는 쿤을 업은 채 신음을 흘리며 열람실로 갔다. 검색용 컴퓨터에 쿤을 입력했다. 수없이 많은 밀란 쿤데라 연구서들 사이에서 제목을 찾아냈다. 쿤을 없애는 법.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쿤, 제발. 쿤을 영원히 없애는 법. 거울을 볼 것. 일주일에 3번 학교에 나가 낮달 동아리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공연 준비를 돕기도 하고 잡다한 허드렛 일도 했다. 어느 날 무대 배경을 색칠하고 있는데 더벅머리가 내 곁에 와서 섰다. 그녀는 내 손목을 붙잡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진짜 15살 아니지? 네? 떨어져 나온 거지? 다 알아. 원래는 몇 살이었어? 이 학생 낮술을 마셨나 봐. 얼굴이 붓네. 아, 솔직히 댁 같은 사람들 좀 짜증나. 제 나이대로 못 살고 쿤 같은 거에나 붙어 다니고. 받을 혜택은 다 받았는데 속에 든 건 없고, 나이 들어 여기저기 젊은 애들 있는 데나 찝쩍거리면서 친한 척하고. 아, 참.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30분 얘기 듣고는 칼럼에다 쓰든지 방송 나가서 얘기하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선배, 밥 사주세요. 뭐? 아니 그니까 내 말은 왜 떼어낸 거냐고. 불편해서? 불편해도 지금 그 상태만큼 불편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줄? 아, 미안. 자세히 말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냥 알 수 있었다고 할게. 하여튼 난 그냥 되게 이해가 안 돼. 난 학생이 불쾌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학생을 이해할 방법은 없어. 다만 학생은 20년 전 나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열심히 살고 있다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냥 내가 뭘 놓친 건지, 뭘 못 보고 지나쳤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 아니요, 아직은. 난 내가 뭘 놓칠 수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뭔가가 있긴 있을까? 그럼요.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난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근데 공무원이 돼야 돼. 그것도 엄청나게 잘 됐을 때 얘기고, 아마도 추가라 면접 봐서 대충 나 붙여주는 데 들어가겠지. 취업한 다음엔 무대에 오를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엔 가끔 취미생활로 극장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겠지. 미안.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막 쏟아내네. 아까 기분 많이 나빴을 텐데 좀만 이해해줘. 선배. 응? 고마워요. 뭐가? 제 선배가 되어주셔서요. 그리고 저한테 연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연기? 좋아! 자, 이제 무엇이든 되고 싶은 것이 되어봐. 네? 뭐해? 뭐든 되고 싶은 거 그게 돼보라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랬다.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눈을 깜빡일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조차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있고 싶지 않은 장소를 떠올려봐. 네. 자, 그런 곳을 상상해. 가장 어둡고 무겁고 슬픈 곳. 그리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자신이 죽도록 싫어지면 난 그렇게 하거든. 달리다 보면 반대편의 장소가 떠올라.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언제 왔냐? 아버지의 침대 옆 협탁에는 방금 가져온 것처럼 싱싱한 꽃다발과 곱게 포장된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오라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왔냐? 여기 아무도 없는데. 간과 폐에 문제가 생겨 병원 신세를 지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17 고등학생부터 50을 넘긴 중년의 직장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참 무심하구나. 여기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그를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가? 그럴 만한가? 나는 생각해 보았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다. 소변통 좀 가져다 줘. 그가 채워놓은 소변통을 들고 나는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오래전 내가 쿤을 만난 날도 꼭 이랬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를 모두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날. 거울에 비친 나는
잘못되어 보일 만큼 불완전했고 그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그날 그곳을 굴러가고 있던 쿤은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오무처럼 물컹거리고 곤약처럼 미끄러운 작은 회백색 덩어리일 뿐이었다. 나는 내 앞을 지나가던 쿤을 붙잡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순간 쿤 표면에 주르르 흐를 만큼의 물기가 배어나왔다. 당황하는 듯한 느낌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져 왔다. 엄만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나 때문일까? 아니, 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몸부림치던 쿤의 윗부분이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점점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내 상반신을 담요처럼 푹 덮었다. 나는 휘젓던 두 팔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몇십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고는 그 축축한 덩어리 속으로 손을 넣어 내가 안을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감싸 안았다. 그날 나와 닿은 그 순간부터 쿤은 내 몸에 붙어 살게 되었다. 내 겉모습을 취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며 내 역사를 공유하고 내 대신 추해지면서, 그러니 실은 쿤이 나를 빨아먹은 게 아니라 내가 쿤을 취하고 사용하고 버린 것이었다. 빈 소변통을 들고 병실로 돌아갔다. 그런데 너 어떻게 된 거냐? 꼭 중학생 같구나. 왜 그랬니? 당신은 왜 그랬어요? 왜 평생 엄마와 나를 때리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욕하고 결국엔 집을 나가버리지 않으면 안 됐나요? 쿤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귀는 그의 거대한 몸 뒤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사과해요. 뭘? 우리에게 한 일들이요. 미안하다. 이제 날 좀 편하게 해다오. 나는 그를 옆으로 눕게 했다. 내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그의 작은 머리통을 쓰다듬었다. 자신의 쿤에 눌려 숨을 헐떡이는 조그만 그를 나는 이제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쿤을 보낸 내가 어른이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또 다른 쿤들을 계속 찾아다녔듯 그 역시 무언가를 견딜 수 없어 끝없이 쿤을 찾아다니는 불완전한 어린애에 불과했던 것이다. 쿤을 뜯어냈다. 길고 힘든 수술이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아버지의 쿤은 그가 자랄 모습으로 자랐고 이제 그와 함께 거두었다. 나는 그의 쿤을 화장의 바다에 뿌리고 어린 그의 몸은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다시 봄이 되었을 때 나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 새로 싹이 올라오는 무덤 언저리를 밟았을 때 문득 궁금해졌다. 할아버지 무덤에 풀이 많이 자랐네.
어떤 할아버지? 어린? 쿤을 만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의 빈 곳을 그대로 비워둔 채 살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평생 한 번이라도 집을 나서볼 수나 있었을까? 어린 아버지,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언니, 아니, 엄마. 딸이 내 손에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내 손에 비해 아직 조그맸다. 그리고 시간은 아직 남아있었다. 남편과 딸의 손을 잡고 15살의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네, 쿤의 여행 만나봤습니다. 윤영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일단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쿤은 뭔가요? 독자분들이 각자 읽으시면서 상상하고 떠올리신 그런 이미지가 각자에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덩어리? 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선 고생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네. 흔히 힘든 일을 겪어봐야 사람이 성장한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고통이나 고생은 사람을 망가뜨릴 뿐이지 성장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유달리 결핍된 부분이 각자 있을 텐데 그걸 스스로 깨달아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마음 가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거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다거나 선배한테 뭘 가르쳐달라고 청한다거나 후배를 챙겨준다거나 그런 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그래서 마음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러 갑니다. 마음 가는 일 다 하고 살아오셨어요? 다 했더라면 소설 같은 거를 쓰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내일 모레가 40이에요. 그래서 40이 가까워오니까 젊었을 때 좀 못 해본 일들이 많이 생각나고 아쉽더라고요. 다시 쿤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럼 왜 쿤이라고 지으셨어요? 그 형체도 없는 물컹물컹한 것을. 딱히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제 나이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코쿤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단어도 있고, 근데 꼭 그 단어 때문에 지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입속에서 굴려보다가 어떻게 쿤이라고 붙은 것 같아요, 이름이. 정말 쿤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나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나게 되죠. 아버지의 쿤을. 그럼 아버지도 평생을 쿤의 등에 업혀 살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아버지들이 다 조금씩은 다 나쁘거나 좀 가짜이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좀 모자란 인간으로 보일 텐데 그 아버지들도 아버지이기 전에 자식이었고 한 명의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핍된 부분이 있고 문제는 그 결핍을 뭘로 채우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버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기 결핍 때문에 뭔가를 과도하게 끌어안게 되면 그렇죠. 저는 자식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끼치지 않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짜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늦었지만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의 마음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자, 윤영 작가 요즘 어떤 작품 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소설을 하나 쓰고 있어요. 네. 제목은 아직 미정인데 어떤 얘기냐면 출산율이 낮아진 시대에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부모가 되는 그런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좀 네. 암울하고 무서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짧은 장편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제목이나 내용은 아직 미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시간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작가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희영 작가의 쿤의 여행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의 김영진, 김도경, 효과의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서미경,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상문학상 우상 수상작입니다. 천명관 작가의 파충류의 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